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북스입니다. 요즘에 폭염도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도 꺾일 기미를 안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이라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을 빼면 건강도 나빠질 뿐더러 또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의 저자는 살도 빠지고 면역력도 챙기는 건강한 다이어트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4개월 동안 14kg을 빼서 식스팩도 생겼다는데요. 이 방법을 수강한 학생들도 모두 컨디션까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식으로 세이지의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면역력이 생기는 식사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촉촉한 피부는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 4개월 만에 14kg 감량 성공. 2019년 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아이작 H. 존슨이 쓴 책에 나오는 방법을 따라해보려고 지금까지 사본 적도 없는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 버터 오일을 장만했다. 나는 의사가 된 후로도 이 책에 나온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슈거버닝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몸에 비축된 당분에는 한계가 있어서 에너지가 금방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당분을 보급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팻버닝은 우리 몸에 이미 풍부하게 쌓여있는 지방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질 일이 없다. 팻버닝으로 바꾸면 하루 종일 기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이 잡히는 일도 허다하고 수술이 끝나면 새벽까지 병동 관리에 수술 사후 관리를 하느라 규칙적으로 식사를 챙겨 먹기가 힘들다. 식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당질을 밥 대신 먹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존스의 식사법은 간단하다. 그냥 당질을 제한하고 질 좋은 지질을 듬뿍 섭취하는 것이 전부다. 살면서 이런 식사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1년 이상이나 이어지는 만성 피로에 팽팽해진 배와 넓적 다리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아침 식사로는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를 넣은 커피만 마셨다. 그것만 먹고도 점심까지 배가 꺼지지 않다니 정말 신기했다. 대학병원 안에서는 갈 데가 편의점 정도밖에 없어서 점심 식사로는 땅콩이나 삶은 달걀을 먹고 수술하기 전에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커피를 한 잔 마셨다. 낮에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는 올리브 오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접시 한가득 담고 식용유를 쓰지 않는 요리를 했다. 질 좋은 지질, 아보카도, 그래스페드 소고기, 자연산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고 밥은 밥그릇에 살짝 얹어 한 그릇만 먹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질 중심에서 지질 중심의 생활로 몸이 적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고 낮 시간에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 한 달이 지나도 몸무게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얼굴에선 붓기가 빠지고 두피의 부스럼이나 얼굴에 난 뾰루지가 사라졌으며 배의 지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나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식사 제한을 할 수는 없었지만 2개월째부터는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배나 엉덩이 부위의 지방의 양이 줄어들어 바지가 헐렁해졌다.
운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복근 라인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별히 힘들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레 살이 빠져 88kg이었던 몸무게가 4개월 후에는 74kg까지 줄어들었고 몸도 탄탄해져 있었다.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도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의외로 없었다. 나중에 내 학생들도 다이어트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몰라준다는 경험을 똑같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이 식사법이 원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 살이 빠져도 얼굴이 헬스케지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를 꽤 줄여야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듯하다. 오일을 섭취하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서 주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을 뺐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의사의 상식을 뒤집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루에 3000kcal 섭취해서 5kg 감량. 당질을 자제하고 질 좋은 지질을 섭취했다. 그 방법으로 살을 뺀 경험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지질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러면서 과연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현재 나와 있는 건강한 식사 균형의 비율은 이렇다. 탄수화물 60%, 단백질 15%, 지질 25%. 그러나 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식사법을 택했다. 탄수화물 20%, 단백질 30%, 지질 50%. 이 식사 비율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 부르는데 현재 서양에서는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 키토제닉이란 케톤체를 생성한다 라는 뜻이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케톤체가 나와 에너지로 쓰인다. 원래 이 식사법은 1920년대에 간질치료법으로 개발한 건데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빼면 간질 발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에 약이 발달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최근 들어 다이어트 식사법이나 당뇨 치료법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3000kcal 이상 먹고 한 달 동안 5kg 감량. 케톤체는 간장에 있는 지방산에서 합성된 물질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케톤체가 무슨 악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배웠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환자의 위중한 합병증 중에 케토산증이 있다. 이 상태에 빠지면 특유의 노린내가 난다. 이 노린내는 케톤체 때문에 생기는데 노린내가 나면 목숨이 달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급 치료를 받아야 한다. 케톤산증은 케톤체의 혈중 농도가 리터당 10mmol 이상인데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케토시스 상태는 케톤체의 혈중 농도가 리터당 0.5에서 3mmol 범위에 있다. 케토산증과는 증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도 미국에서 구입한 케톤체 검사 도구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농도 범위 내에 케톤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이요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충분한 지질 섭취와 당질 제한을 위주로 생각하느라 단백질의 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큼지막한 스테이크에 올리브 오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까지 하루에 3000kcal를 훌쩍 넘겨 섭취했는데도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1개월에 4-5kg씩 빠지게 됐다. 그러나 몸속에 있는 호르몬을 제어하기 위해선 단백질의 양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장에서 설명하겠다. 역시 당질 제한?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당질 제한, 탄수화물 제한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대부분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당질을 제한한다.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식사를 지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당질 제한을 하도록 제안한다.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 지도를 해야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 있다. 비만으로 진단을 받은 혼성 상백 7명을 두 그룹의 식사군으로 나눠 연구를 실시했다. 1군은 저지방식을 주어 칼로리를 제한하고 탄수화물 55%, 지질 30%, 단백질 15%의 비율로 식사를 섭취했다. 2군은 저탄수화물식, 지질, 단백질 제한 없음으로 첫 12주 동안은 하루당 탄수화물 20g을 주었고 그 후로는 천천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렸다. 위의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이 체중의 감소를 나타내고 가로축이 기간을 나타낸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첫 3개월 동안은 저탄수화물식을 먹은 2군의 체중 감소가 눈에 띄는데 그것이 6개월가량 이어졌다. 이는 당질을 제한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의 경과를 살펴보면 1년 후에는 체중이 거의 비슷해졌고 2년 후에는 오히려 역전됐다. 자세한 연구 경과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저탄수화물식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따지고 보면 BMI 제곱미터당 30에서 40kg이라 함은 체중이 1000kg 이상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2년 이상 열심히 해서 고작 7kg 정도 감량했다고 한들 다이어트로서 그다지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저탄수화물식을 하면 특히 당질 제한이 힘겨운 첫 3개월 동안 구취나 갈증 현상, 변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극단적인 칼로리와 당질 제한은 목숨을 위협한다. 식사 제한에 대한 지도를 받지 않고 극단적으로 식사나 당질을 제한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건 위험하다. 특히 다이어트를 갑자기 심하게 시작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낸 연구가 있다. 바로 BMI 제곱미터당 30kg 이상인 비만 21명에게 칼로리 제한식을 실행했을 때 심장 기능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조사한 연구다. 칼로리를 제한하기 시작한 후 일주일 동안 혈액 안에 있는 지방산,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나오는 것이 급상승했다. MRI 검사를 했더니 심장에 축적되는 지방이 무려 44%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심장 기능도 저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장의 지방 축적이 증가한 이유로는 급격히 상승한 지방산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지방산은 에너지로 쓸 당질이 없으면 세포 내에서 대사되어 당질 대신 에너지로 사용된다. 식사를 제한하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체지방에서 더 많은 지방산을 끌고 오게 된다. 이 현상은 당질을 제한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처음에 식사를 개선할 때 무작정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당질도 섭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길 바란다. 자칫 잘못하면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저하되는 건 물론 당뇨병이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볼 때 지표로 삼는 HbA1c나 중성지방도 저하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보고됐는데 단기적으로는 심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지적된다.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체중 감량을 위한 당질 제한은 장기적인 장점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칼로리를 줄여봤자 살은 빠지지 않는다.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는 이론 중에 살을 빼려면 칼로리를 확 줄여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실행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체지방은 섭취한 칼로리 빼기 소비한 칼로리, 이 공식은 맞다. 그래서 섭취한 칼로리를 소비한 칼로리보다 적게 줄이면 공식상으로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어 체지방이 감소한다. 하루에 500kcal씩 일주일 동안 제한하면 3,500kcal, 약 380g 정도의 지방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소비한 칼로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소비 칼로리에는 기초대사율과 운동으로 소비된 칼로리가 포함된다. 기초대사율이란 심장, 폐, 신장 등 내장의 활동이나 체온 발생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 기초대사율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보내도록 결정할 수도 없거니와 체온을 올리도록 작정할 수도 없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기초대사율만 떨어진다. 기초대사율은 칼로리 제한을 하는 단계에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가벼운 칼로리 제한식, 하루 섭취량보다 25% 적게 섭취했을 때와 일반 칼로리 제한식, 몸무게가 15% 감량할 때까지 하루에 890kcal만 섭취했을 때 기초대사율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다. 6개월 후에는 가벼운 칼로리 제한식을 먹은 사람이 4%, 일반 칼로리 제한식을 먹은 사람이 9%가량 기초대사율이 떨어졌다. 기초대사율은 몸이 안정됐을 때, 특히 수면 중에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잠을 잘 때는 주로 지질이 연소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의 저하는 지방 연소 저하로 직결된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른 나이부터 체온이 낮아지는 등 기초대사율이 떨어진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섭리인데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몸은 칼로리 부족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서 균형을 잡는다. 우리의 몸은 감소한 칼로리 섭취량에 맞게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려서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따져도 칼로리 제한만 해서는 살을 뺄 수가 없다. 이는 실제로 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그 연구에서는 7년에 걸쳐 필사적으로 칼로리 제한을 했는데도 체중 변화가 전혀 없었다. 평균 체중 77kg, 평균 BMI 제곱미터당 29.1kg인 여성 48,83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칼로리 제한군은 기본 하루 섭취량에서 3,601kcal를 적게 먹으며 생활했다. 칼로리 제한을 7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약 2.2kg의 몸무게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처음 체중으로 돌아갔다. 칼로리 제한군에 포함된 사람들이 칼로리 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연구에서 1년 이내에는 체중 감소가 인정됐듯이 칼로리 제한은 초반에 몸무게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칼로리를 제한한 양에 비해 기초대사율 저하가 적은 기간에는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감소량이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 우리가 살을 빼려고 칼로리 제한을 해도 몸무게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흔히 경험하는 사실이다. 이는 몸이 기초대사율을 더 낮춰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도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초대사율이 계속 떨어져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2단계에서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면 단숨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칼로리 섭취량만 줄이면 당연히 체중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저 꿈 같은 얘기다. 따라서 먹는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